법의 오늘은 대상, 행위에 관한 걸 살펴봅니다. 첫째, 행위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세 가지 뭐 볼 거야. 뭐는 안 보죠? 리모델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빼고. 그럼 건축, 개선, 용도 변경. 요거죠. 그 중에 첫째,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다음 주 숙제, 건축행위 5가지를 쓰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야.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자, 먼저 신축이 뭐죠? 3가지가 있어. 신축은 첫째,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새로 축조하였다. 뭐가 되죠? 신축. 없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줬다? 당연히 신축. 두 번째,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뭐죠? 그 전부 해체하거나 멸실되었어. 해체는 내가 뜯어내는 거, 멸실은 하늘이 뜯어내는 거. 이렇게 해요. 내가 해체했다. 내가 뜯어내는 거야. 멸실은 천재지변이나 재 등으로 없어지는 거. 이건 멸실이라 그래. 그럼 내 전부야. 조금 안 돼. 일부만이 아니고 전부 해체하거나 전부 멸실됐는데 이왕 짓는 거 어떻게 짓자? 종전보다 더 크게 짓자. 그러면 그것도 뭐에 속한다? 신축. 그것도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더 크게 졌다? 신축.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속 건축만 있는데 그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다 뭐 짓다? 주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럼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에 예를 들면 우리 시골 농가에 가보면 시골 농가 주택 있죠. 농가 주택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다냐? 헛간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소 먹이 같은 것도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 또 뒷간도 있죠. 뒷간은 뭐야? 해우소, 변소, 똥수간. 화장실이라고 말하지 않아. 시골에 있는 걸 보고 화장실이라고 말 안 하다가 옛날에 변소, 그죠? 네, 그죠. 고상한 말로 다 해우소, 그죠?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래. 하여튼 해우소.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주된 건축물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 우리 농가 주택으로부터 조금 옆에다 떨어져 있죠? 문제는 떨어졌다고 해서 한 1km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 바로 옆에 한 10m, 5m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그건 같은 대지 안에 있어. 그래서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개념 차이는 주된 건축물에 따른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되고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 딴 데로 넘어가면 돼. 이 땅 안에 있어야 돼.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돼야 돼.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돼요.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걸 뭐라 부른다? 부속 건축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줬어? 헛간, 뒷간을 먼저 줘놓고 나중에 뭘 줬죠? 거기다 농가 주택인 주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둘 다 뭐라 본다? 신축입니다. 그럼 좀 전에 부속 건축물 짓는 건 뭐야? 신축이죠. 왜? 아무것도 없는 데다 건물 줬으니까 신축이죠? 거기다 또 주된 건물 짓는다? 그것도 신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라면 주된 건물 줘. 그럼 주된 건물 짓는 건 뭐죠? 신축. 근데 그 옆에다가 헛간 뒷간을 나중에 줬어. 뭐가 되죠? 증축입니다. 그건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돼. 부속 건축물 지은 데다가 주된 건축물 지으면 이 주된 건축물은 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을 먼저 줘놓고 옆에다가 나중에 부속 건축물을 지으면 그거는 증축이지 그걸 보고 신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달라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존 건축물을 어땠다? 전부 또는 일부를 뭐했어? 내가 뜯어냈어. 전부를 다 뜯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런 것 중에 3가지 이상을 내가 뜯어냈어. 그래놓고 어떻게 졌다?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만. 종전보다 크게 지면 안 돼요. 자, 같은 범위에서. 그다음에 그건 개축이라고 한단다. 이거죠. 뭐 빠졌네? 증축이 빠졌네? 증축. 자,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기존 건축물에다 뭘 증가시켰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시켜도 그걸 증축이랍니다. 첫째, 건축 면적이 뭐죠? 건축 면적. 알고 싶으면 저 하늘로 올라가서 이 건물을 내려다보면 돼. 그러면 하늘에서 이 건물을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 옥상이 보이지 뭐가 보여.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옥상이 보이죠? 근데 옥상 그 맨 끝에 보면 뭐가 본다? 외벽.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건물의 가장 바깥쪽 벽. 무슨 벽? 외벽이라는 이 건물의 가장 바깥쪽 벽을 말합니다. 외벽이 보이죠? 그 외벽도 두께가 있어 없어?
벽두께 있잖아요, 이거. 그죠? 벽두께. 그게 가운데서를 뭐라 부른다? 중심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가장 건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에 그 가운데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을 뭐라 부른다?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이란 하늘에서 이 건물을 내려다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건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면적을 수평투영 면적이라 해. 그럼 하늘에서 이 건물 내려다봤더니 외벽을 따라서 쭉 그림자지는 이 평탄한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 그 건축 면적이나 두 번째는 연면적 또는 어디 가서 건축 면적, 연면적. 연면적은 뭐더냐? 이 건물 각 층별로 바다 면적이 있죠. 그럼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있죠. 이걸 다 더해. 뭐라 부른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이게 연면적. 그걸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층수. 이게 원래 몇 층짜리죠? 지금 이게 8층인가? 8층에다 한 칸 더 올려. 몇 층짜리? 9층. 그럼 층수로 올리면 그것도 증축. 높이를 증가시켰어. 건물의 높이를 증가시켜. 그럼 그것도 증축.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이다.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됐으니까 넷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도 증축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이 재축이에요. 재축. 요새 최근에는 재축이 생각보다 개념이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첫째, 천재지변화. 일단 재로 멸실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야. 뭐하고 다르죠? 개축은 해체라고 돼 있고 재축은 멸실이라고 돼 있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해체는 뭐죠? 내가 뜯어내는 것, 해체. 멸실은 천재지변화, 재로 멸실된다. 그게 멸실이에요. 그럼 천재지변의 대표적인 거? 산사태,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 재는 뭐죠? 제일 많은 게 화재. 화재를 이런 거. 이렇게 재야. 그래가지고 일단 멸실됐어. 근데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한다면 이거를 재축이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멸실이 됐는데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짓었어? 첫째 조건,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야 돼. 이때 연면적의 합계가 뭘까? 좀 전에 연면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이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죠? 근데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땅 안에 건물이 꼭 한 개 동만 있을까? 두 개 동도 있을 수 있을까? 두 개 동도 있고 세 개 동도 있을 수 있잖아. 한 개의 대지 안에. 그죠? 그러면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의 건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은 뭐라 한다? 연면적. 합치면 하나 또 있으면 그것도 연면적. 또 하나 있으면 그것도 연면적. 근데 하나의 대지 안에 몇 개 동이 있어? 3개 동이 있었죠. 그때 그 연면적을 다 더해. 그럼 뭐라 한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합니다. 근데 연면적의 합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다? 하나의 대지라는 개념이 먼저 떠올라야 돼. 만약에 연면적 하면 뭐가 떠오르고? 제일 먼저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하고 떠오르면 그건 연면적. 하나의 대지 하면 뭐가 떠오른다? 연면적의 합계. 이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 동 이상 있다면 그 연면적을 합치면 뭐라 본다? 연면적의 합계를 안 된다. 자, 근데 조심할 거.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만 있어. 그럼 이게 연면적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 그럼 연면적 합계는 얼마야? 한 개 동 있어. 그 연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 연면적 합계는 얼마야? 역시 100제곱미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꼭 두 개 동, 세 개 동, 네 개 동이 있어야지만 연면적 합계라는 게 아니고 한 개 동만 있어도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건 한 개 동밖에 없으니까 연면적 합계를 구하시오 하면 그것도 역시 그런 100제곱미터야. 아셨죠? 하나도 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다 더했을 때 그걸 연면적 합계니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연면적 합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한 개 동만 있어도 일단 연면적 100제곱미터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문제 없다는 거. 다만 연면적 합계는 꼭 하나의 대지 안에 두 개 동 이상 있다면 그때부터는 두 개를 다 합쳐야지만 연면적의 합계를 한다. 하나 동만 있으면 그는 하나가 연면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 합계가 된다. 아셨죠?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연면적 합계는 뭐란다? 종전규모 이하래. 여기 있는 게. 그럼 한 개 동이 있던 두 개 동이 있던 그 연면적 합계는 역시 종전규모 이하로 다시 줘야 되고 천재지변의 재로 멸실되고 나서. 근데 문제는 동수나 층수나 높이. 그럼 동수, 층수, 높이. 동수는 뭐죠? 한 개 동, 1동, 101동, 102동, 103동. 동수죠? 층수, 20층 층수. 그 다음에 높이,
50m. 이 셋 중에 원칙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면 그게 재축입니다. 다시 한번 일단 천재지변화 제로 멸실 됐다는 게 전제해놓고 첫 번째 조건은 연면적 약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일 것. 그럼 동수, 충수, 높이 그 셋 다 종전규모 이하일 것. 그럼 뭐라 부른다? 재축.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달라져. 원래는 동수, 충수, 높이도 다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축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예외를 하나 더 만들어놨어. 동수나 층수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셋 중에 두 개, 세 개 하면 안 돼. 딱 하나만. 동수나 층수나 높이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딱 한 개만 뭐랍니까?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그래도 재축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한다고? 동수, 층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재축으로 받을 수 있대. 다만 종전규모를 초과한다고 했을 때 한없이 초과하는 건 안 돼. 어느 범위 내에서 초과할 때만 현행 건축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수는 여기 몇 동까지 지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거야. 층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높이는 몇 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라고 정해진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그 한도 내에서만 종전규모보다 초과한다면 그때는 뭐라 부른다? 그것도 재축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재축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전은 뭐죠?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어디 있는 거? 이게 하나의 대지 하나 있는 거야. 여기 건물이 한 개도 있었어.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옮겼는데 뜯어서 옮겼다, 통째로 옮겼다. 그냥 통째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돼. 뭐를 해체하지 않았을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아까 주요 구조부 몇 가지 있었죠? 6가지. 배우는 방법. 바지 보내주기. 어렵잖아. 주요 구조부 몇 가지? 바지 보내주기. 이거 바지 보내주기가 뭔지 아세요? 요새 저 전철역 같은 데 타려고 가보면 거기 빨고릇 입은 아저씨나 저기 그 여자분께서 앉아가지고 떨렁떨렁 흔들고 여기 무슨 삼각형식인데 여기다 무슨 냄비 하나 놨죠. 어디 거야? 구세군 자선 냄비 있잖아. 그거 흔들고 있잖아. 그 구세군 자선 냄비에 또 한 돈만 원이라도 넣어야 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바바리 코트 입고 양복 딱 빼입고 딱 지나가다가 그래도 넣어야지. 앞에 딱 서가지고 지갑을 딱 꺼내려고 넣었더니 지갑이 있어 없어? 아이씨 이런 집에다 빼놓고 왔네? 지갑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미안합니다. 다시 올게요. 하고 가면 되죠? 근데 남자 자존심상 그냥 하기는 속상하잖아. 뭐 하면 되죠? 일단 모르겠다. 씨 바지라도 벗자. 바지 벗어가지고 그거 넣어줘요. 그러고 오면 됩니다. 그럼 뭐라 부른다? 바지 보내주기라고 합니다. 바지 보내주기야.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될까? 괜찮습니다. 내가 아까 뭐 입었다고 그랬어? 바바리 입었다고 그랬잖아. 바바리 입었으니까 바지 벗어줘도 바바리 가리고 다니면 돼. 야, 그게 바지 보내주기를 한단다. 그게 뭐야? 주요 구조변은 몇 가지겠다? 6가지. 바지 보내주기. 그거야. 그럼 이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았다 그랬을까? 바다포,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런 거 해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고선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보통은 같은 대지에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은 밑에 굴대, 동그란 통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걸 밑에다가 갖다 깔고 여쭤서 밀어버려. 그래서 굴대로 옮기겠어. 근데 조금 더 커지면 그건 힘들어.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요새는 워낙 크레인이 커져가지고, 그죠? 크레인 같은 거 보니까 뭐 10만 톤 되는 저 바다에 가라앉은 그 배도 크레인이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크레인이 워낙 커지니까 쇳줄로다가 그 건물을 묶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옮길 수도 있어. 그게 주요 구조를 해체하자라고. 전번에 한 5년 전일걸요? 중국에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로 옮기는 저 이전하는 게 한번 그 신문 기사로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청나라 시대 때 지은 건물이야. 그럼 청나라 때 지은 건물들의 특성은 뭐냐면 뭐로 짓느냐면 벽돌로 져요. 벽돌 그 쌓아가지고 그 벽돌이 몇 층짜리 건물 벽돌로 져요. 근데 벽돌은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사이사이를 다 콘크리트 한 층을 채워서 그걸 굳혀놓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졌는데 이번에 여기 도를 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옮겨야 돼. 이게 박물관이었거든. 근데 청나라 때 지은 유물이면서 박물관인데 이걸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여기 도를 낼 수밖에 없어서. 근데 같은 데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걸 옮기기가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벽돌 하나씩 다 깨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옮기면
그게 뭐 다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통째로 옮기를 결정했어. 고놈들은, 중문 놈들은 어떻게 옮긴지 아십니까? 일단 밑에다가, 그 건물 밑에다가 그 레일 있잖아. 레일. 철도 레일. 그 레일을 갖다 그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저 땅속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레일을 밑에다 쫙 깔아. 그리고 흙을 걷어내. 그럼 이 건물이 어디에 올라앉아? 레일 위에 올라앉았죠? 그러니까 레일을 쭉 이렇게 쭉 까는 거야. 이렇게 깔아놓고 이 건물이 있어. 이거 건물 땅 속에다 레일을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땅을 다 흙을 이제 이쪽 옆에서부터 흙을 걷어내. 그럼 이제 흙이 다 내려앉으면서 레일 위에 건물이 올라탔죠. 그다음에 이 레일 위에는 뭘 발랐어? 기름을 바른 거죠. 그리고는 이 미는 큰 저기 차들 그 미는 거 불도저 같이 생겼더랬잖아. 그 불도저 생긴 거로다 이 건물 저쪽에서부터 밀어버려. 불도저 몇 대가 쫙 서가지고 건물이 밀어버려. 그러니까 저까지 밀려가잖아. 근데 원래 졸리 옮기려고 한 거야. 일단 저기까지 가. 가서는 이제 레일을 다 끄덕내. 그러고 이제 저기 가서는 졸리 옮겨야 되는데 위치를 똑같이 옮기는 게 이렇게 틀어야 되거든. 방향을 90도 방향 틀었어야 돼. 이렇게 틀어야 돼. 그럼 뭐 어떠냐? 밑에다 또 레일을 까는데 무슨 레일? 동그란 레일. 그래서 동그란 것, 동그란 것, 동그란 것, 동그란 것. 그 레일을 땅속에다 또 거기다 깔아. 그래 놓고는 건물을 저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어. 그러니까 동그랗게 있으니까 이 건물이 위에 올라서니까 이렇게 밀리니까 건물이 90도 꺾이죠? 꺾어놓고 다시 또 레일을 또 저쪽으로 깔아버려. 그래서 저쪽에서 또 밀어버려. 저까지 옮겨. 2년 걸려서 그 작업을 하더라고. 예. 하여튼 중국 애들은 스케일이 참 크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런 거 다 하는지 보면. 하여튼 그래서 전류 옮겨서 방향 틀어가지고 도시 저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려서 그렇게 옮겨서 박물관을 훼손하지 않고 이 도를 내는데 저쪽 옮겨가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 첫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연에서 이동시켰다. 아셨죠? 그걸 뭐라 한다? 이전. 그러면 건축행위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전 들어가 안 들어가? 건축에 이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시험문제 났었어. 이전은 건축행위에 속한다. OX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에는 다 축자 돌림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축자 돌림 4명 신축, 중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주소원자식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있어? 이전. 예, 하나 더 있다. 이건 전자 돌림이야. 나머지 다 축자 돌림인데 이것만 전자 돌림 하나 더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행위를 한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대수선. 그럼 대수선은 몇 가지가 있다냐? 이건 지금 외우라고는 안 할게. 그냥 간단히 정리하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나 그 벽면적을 30점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기둥이나 포나 지붕틀 셋은 똑같아. 기둥, 포, 지붕틀 이 세 가지는 뭔답니까? 증설 또는 해체하라.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면 이것도 대수선.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뭔다? 증설 또는 해체하나 수선한다. 자, 여기서 개념 정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뭐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우리 지금 여기 복도 나가가지고 옆에 계단 있잖아. 계단 나가려면 그냥 나갈 수 있어? 문을 하나 열어야지 나갈 수 있어? 문 있잖아. 그 문이 무슨 문? 그 문 이름을 뭐라 부른다? 방자 들어가는 문이야. 방화문. 화재를 예방하는 문. 나무로 만들었어? 철판으로 만들었어? 철판으로 만든 거야. 방화문은 다 철판으로 만들어. 왜냐면 나무로 만들면 그게 무슨 불 예방하기 뭐 막 그냥 더 태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판으로 만들어서 일정 시간은 버텨야 돼.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그 정도 버텨야 돼. 그래서 1, 2, 3종으로 나눠진다, 방화문이. 어쨌든 불길을 차단하고 견딜 수 있는 문이 방화문이야. 그게 만들어졌잖아. 그 방화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밖에 있는 계단들 보인다. 그럼 그건 무슨 계단? 피난계단이랍니다. 일단 방화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밖에 있는 계단. 무슨 계단? 피난계단. 그런데 우리 지하층 가볼까요? 이 건물도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지하층 내려가 봐. 거기는 문을 하나 열고 나갔다고 해서 바로 계단 있지 않아. 그 지하실에 있는 공간에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더 내려가려고 계단 나가려고 문을 한번 열어봐. 한번 열으면 그 방화문 열으면 밖에 바로 옆에 방화문 열었는데 그 옆에 또 뭐 있어? 또 문이 있어. 방화문이 또 하나 있어. 그 두 번째 방화문을 열어야 뭐가 나온다? 계단이 나와. 그래서 그 계단 타고 올라가나 내려갈 수 있어. 그때 밖에 있는 계단은 뭐라 부른다?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따라서 그냥 피난계단은 방화문 하나만 열고 나갔을 때 밖에 있는 계단, 피난계단. 방화문 2개를 열고 나가야 비로소 계단과 접하면 그 계단은 뭐라고 한다? 특별 피난계단. 주로 지하실에 있는 지하층 있죠? 거기는 특별 피난계단이 더 많고 지상층에는 피난계단이 게 많아.
근데 옛날에 진 것들은 그렇게 뭐도 없어. 방화문도 없어. 그냥 바로 계단하고 접하는 게 있어. 그런 건 그냥 피난 계단을 바라지 않는 일반 계단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이 주계단을 이걸 말이야? 주계단하고 피난 계단하고 특별 피난 계단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주계단인데 방화문으로 다 차단되어 있는 그 계단은 피난 계단. 두 개의 방화문으로 차단되면 특별 피난 계단. 그러니까 주계단하고 피난 계단하고 별개의 개념이 아니야. 주계단 속에 특히 방화문으로 다 걸쳐 있으면 하나 막혀 있으면 그건 주계단 중에서도 피난 계단. 만약에 두 개의 방화문이 나가야 계단에 접한다. 그때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굳이 방화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피난 계단의 말을 왜 만들어놨죠? 방화문하고 피난 계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 화재나면 이 건물에 화재나면 일단 연기가 어디로 나? 복도 쪽으로 연기가 나가잖아. 그 연기가 또 어디 나가죠? 계단 쪽으로 나가면 방화문이 없으면 바로 나가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 어디 도망가야 돼? 계단으로. 옥상으로 도망가야 돼? 옥상은 최위에서 다니고 옥상으로 도망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야. 그죠? 불길이 세지면 어떻게 돼? 옥상 속에도 연기가 갇혀버려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야? 빨리 땅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도망가는 게 최선이지.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 여기 몇 층밖에 안 돼? 5층밖에 안 돼. 그죠? 그럼 창문 열고서 뛰어내리면 돼. 그죠? 뒤질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타면 될까?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실 문제가 많다 그래. 왜 그러죠? 엘리베이터는 이 전기가 불이 나면 합선이 되잖아. 합선되는 순간 전기도 같이 다 나가버려. 여기.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다 뭐죠? 속에서 갇혀버려. 맨날 영화에서 나는 무슨 영화? 재난 영화. 흔하게 나오면 그 꼬라지가 될 수 있어. 뭐 그 재난 영화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탈출이 나오지. 그죠? 근데 탈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영화니까 탈출이지. 일반인들은 거기 갇혀버리면 그걸 빼도 박도 못해. 그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죠? 열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따끈따끈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뜨끈뜨끈해졌다가 이제는 뭐죠? 통닭국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타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럼 뭐 탄다? 계단 타고 내려가야 돼. 근데 계단 내려가는데 뭐가 올라와? 시커먼 뜨끈뜨끈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 어떻게 내려가? 숨 못 쉬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럼 연기를 차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뭘 만들었어? 방화문. 그래서 방화문을 만들어서 연기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의 방화문이 원래 법적으로는 항상 닫아놔야 돼. 방화문은 어떤 게도 열어놓으면 안 돼. 왜?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열어놨다가 그만 보면 있으나 마나잖아. 그냥 연기 다 나가잖아. 그래서 방화문을 닫아놔야 돼. 가끔 가다가 소방설비 점검 나옵니다. 나왔을 때 방화문 열어놨잖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그건. 그런데 뭐 서로 아는 사이니까 진짜 경고만 하죠. 열어놓지 마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나중에 과태료 부과해요. 한정. 근데 열어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열어놨으면 연기가 나가잖아. 근데 지하층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지상층은 그래도 뭐라도 있어. 창문에라도 있어. 연기가 전리도 나가잖아. 다 복도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하층은 꽉 막혀 있어. 나갈 수 있는 건 몇밖에 없어? 그 계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기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지하층에는 방화문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라는 이유는 설령 하나는 열려 있더라도 나머지 하나 또 있잖아. 이거 닫혀 있으면 되잖아.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으면 연기는 안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못 믿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자. 그게 특별피난 계단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특히 어디가 많다? 지하층. 실제로 여기 건물도 이렇게 돼 있을걸? 옆에 있는 메가랜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은 내가 지하층을 내려갈 일이어서 한 거지만 저쪽을 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가보면 실제로 문이 두 개가 됐는데 그때 밖에 있는 계단은 특별피난 계단. 하나만 있단다? 그럼 피난 계단. 그럼 우리 건 밖에 하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밖에 있는 계단은 전 피난 계단이라고 그러죠. 아셨죠? 일단 용어 정의는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면 무슨 수선? 대수선. 또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은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요거는 그것도 대수선입니다. 방화벽, 방화구역. 이게 무슨 말이죠? 방화벽이 뭐예요? 방화벽. 불길을 차단하는 벽입니다.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런 방화벽이 있죠? 지하철이죠. 지하철. 지하에 있는 지하철. 그 지하 속에 있는 지하철 그 공간에 보면 만약에 지하철에서 불이 났으면 그 연기가 나오잖아. 그 연기가 이 안에 다 차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방화벽을 만들어놔가지고 차단시켜버려. 이게 내려와요. 드르륵 하면서 드드드드드 이게 내려와. 그럼 딱 차단해버려. 그러면 연기는 요 안에만 갇혀있고 저쪽 밖으로는 연기 더 이상 못 나가게. 그래야 저기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려고 이걸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도 않은데 이거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져라 이 소리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는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 내릴 거냐, 이 타이밍이 참 어려운 거야. 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않는데 이거 내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안 빠져나가도 안 내리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뒤지는데, 그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사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건 방화벽, 방화구획은 불이 나더라도 요 일정한 공간만 타도록 원래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지하 이런 면적 있죠? 타는 건 보통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만드는 공간이 원칙은 1000제곱미터 미만. 따라서 이게 5000제곱미터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마다 다시 방화구역을 설치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만 타고 말라는 얘기야. 이쪽으로 더 번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방화구역에 의한 그런 바닥이나 또는 벽이 있다면 그걸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또는 변경도 대수원이다. 또 다가구 또는 다세주택의 경계벽. 요 경계벽이란 말 개념 정리만 하세요. 경계벽이 뭐죠? 경계벽. 경계벽. 어떤 게 경계벽이야? 보추 쓰는 벽이 경계벽이야? 보추 쓰고 있으면 경계벽이야? 여러분들 아파트 101동, 102호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럼 101동하고 102호는 같은 하나의 벽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요 벽을 공유를 이쪽은 이쪽 집, 이쪽은 이쪽 집 이렇게 됐잖아. 요때 세대와 세대 또는 가구와 가구를 나누는 벽,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벽, 무슨 벽? 경계벽이랍니다. 그래서 니들 집하고 우리 집을 나누고 있는 벽, 이 벽을 경계벽이라고. 이런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나 수선 변경하면 뭐란다? 그것도 대수선 이렇게 하죠. 자, 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자,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이 밖에 보세요. 이 벽이잖아, 외벽이잖아. 외벽 밖에 보면 보통은 철근,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외벽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로 끝날까? 철근, 콘크리트로 끝날까? 그거로 끝났을까? 밖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벽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그 거푸집 안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게 이 모양새야 만들어 놓고 합판 같은 게 있잖아. 판 있잖아. 판때기 있어. 그러다 모양새로 틀을 잡아놓죠. 외벽이 이 정도 공간이다. 그럼 여기다 합판이 돼. 그리고 이 속에 공간이잖아. 여기다 레미콘차가 와서 뭐해? 쏟아봐. 물론 철근 같은 게 먼저 올라와 있고 그 사이에 대자 레미콘차가 쏟아붓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외벽이 만들어져. 바닥도 마찬가지야. 바닥도 밑에 저 밑에다 뭐나 합판때기 같은 거를 먼저 줘. 그걸 뭐라 부르죠? 거푸집이라고 그래. 실무에서는 거푸집이라고 일단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뭔다? 이제 시멘트를 쏟아붓는 거죠. 그럼 이제 쪄야죠. 그럼 그걸 다지고 그래서 바닥이 평탄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다 굳어. 그 굳지는 걸 양상 작업 또는 갱생 작업을 하는데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 그럼 다 굳고 나면 뭐하죠? 밑에 있는 거 그 거푸집 뜯어내. 그럼 이제 뜯어내면 바닥이 그대로 이제 굳었으니까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때 요 그렇게 굳히기 위해서 모양새를 잡아주는 이 합판 같은 거로 깔아놓는 걸 뭐란다? 거푸집. 실무에서는 그 뭐 거푸집까지는 애울 거라는데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갖고 그 거푸집에다 쏟아 붓는 거죠. 그럼 다 굳었죠? 갱생자가 끝나면 그때는 그걸 다 뜯어내. 근데 이 외벽에 그대로 끝나더냐?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다 뭘 붙인다? 보온 마감재를 처리합니다. 마감재라고 그래. 무슨 재? 마감재. 뭐 하려고? 보온재를 대는 거야. 왜? 이 벽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그러다가 혹시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되죠? 추운 기운이 일리 들어와 보면 저런데 뭐가 생기죠? 결로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죠? 아파트에 결로가 왜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벽이 얇아서 그래요. 이 벽을 갖다가 제대로 안 만들어가지고 이 찬 기운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에서 차가운 공기하고 여기 뜨뜻한 공기하고 저 차가운 기운이 합쳐지는 공기는 결로 이슬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가 썩어버리잖아. 벽지 같은 게. 그런 게 결로 현상이죠. 그럼 그런 게 하려면 밖에 있는 열이 일리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 그럼 벽에다 외벽에다 뭐 한다? 스티로폼을 붙여버립니다. 얼마 붙일까? 이땀시로 두꺼운 스티로폼을 밖에다 다 붙이는 거야. 덕지덕지. 그럼 건물 밖에다 스티로폼 붙여버리면 저 밖에서 보면 이 건물이 뽀다구가 들어가.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건물이 있다 그러졌어. 그죠? 이런 소리 듣잖아. 그럼 스티로폼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 그럼 스티로폼 붙여놓고 밖에다 뭐 한다? 대리석. 얄팍한 대리석, 얄팍하게 이렇게 자른 거 써. 얄팍한 거. 그 대리석을 거기다 또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외벽하고 그
바깥쪽 대리석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스티로폼. 그럼 그 스티로폼하고 대리석을 붙이는 걸 말한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뭐로 부른다? 그걸 마감 재료라고 한단다. 그게 마감 재료야. 그걸 설치하죠. 그래서 보온 효과를 높입니다. 옛날에는 뭘 냈었냐면 보온 효과로서 높은 거 있었어. 옛날에. 혹시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옛날에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 오래된 거 있지. 40년, 50년, 30년, 40년. 그때 지었던 집들. 보온재라고 밖에 뭐 저 밖에 오는데 속에 보면 뭔가 누리끼리 한 거 있어. 누리끼리 한 게 갖다 거기 덕져서 막 붙어 있어. 꼭 솜같이 생긴 거 있어. 뭐라 한다? 네, 성면. 솜이 아니야. 엉뚱 보면 솜같이 생겼어. 그 덕지덕지가 붙어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성면이야, 성면. 성면이 뭐지 원래? 성면의 성질이 뭐야? 유리예요, 유리. 유리예요. 유리를 아주 얇게, 그게 실같이 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덕지덕지 낀 거죠. 그걸 갖다 붙여버리면 보온재로서는 짱입니다. 네, 보온재로서는 최고야, 사실은. 근데 옛날에 그 성면 갖다 다 붙여놨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몰랐어. 그냥 보온재로서는 최고니까 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면에서 이 사람들이 폐암이라든지 이거 걸린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야. 조사해보니까 아니야. 저건 성면은 한번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질 않아. 평생 거기 있어. 근데 그 뾰족한 게 그 폐를 찌르고 있잖아. 그럼 그 세포를 찌르고 있으면 세포가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세포가 뭐 한다? 이제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게 폐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면 만드는 저기 성면 캐내는 광산 있잖아. 성면 광산. 거기도요. 사실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그게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저 밑에 동네 있잖아. 그 밑에 동네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성면에 의한 그 폐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한 10배는 더 높고 20배는 더 높고 이런 게 발생했어. 처음에는 그걸 몰랐던 거야.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이제 성면은 1급 발암을 쳐서 이런 데 보온재로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 특별한 결도로 이제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성면을 못 쓰게 한다. 그래요. 대신 들어온 게 뭐다? 이제 스티로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놈의 스티로폼은 또 재질이 뭐죠? 스티로폼 원래 원료가 뭐야? 네, 석유예요. 스티로폼 원래 원료가 그게 석유예요. 그 석유에서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석유를 만들었으니 잘 타 안 타? 잘 타죠. 근데 그건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타는 게 중요한 거냐? 뭐가 문제다? 연기. 그놈의 연기가 뭐다? 유독가스예요. 그 스티로폼 유독가스 한 3모금만 한번 들이마셔봐 어떻게 되는지. 예, 저 세상에서 만나야 돼. 이 세상에서 모르나? 그때는 엄청나게 독한 이게 유독물질이거든. 근데 그게 타서 올라가잖아 이게. 근데 보통 전번 한번 시주를 놨어서 20인치까지 타 올라가는데 30분 걸리더라고. 지하층에 불이 났어. 근데 그게 어디에 붙은 거야 이제? 자동차에 뭐 처음에 불이 났거든. 근데 자동차 불이 났던 게 이 천장에 붙었고 천장 바깥쪽으로 번져나가니까 저쪽에 뭐 있어? 스티로폼 있잖아. 그 바깥쪽에 외벽에 마감재를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타고 올라가서 저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간다? 30분이면 뒤집어 쓴다니까? 그러니까 불 시작해가지고 30분이면 20층 전체 건물이 다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게 심각한 게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끼가 그런 걸 그렇게 허가해 줬느냐? 이모씨 대통령 때 그랬어. 아씨, 이자 붙이면 이승만도 있고 뭐 또 하나 또 있어. 하여튼 뭐 대통령 많지는 않으니까 그 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이 있어. 건설업자들한테 건설업 하는데 비용 적게 들게 하려고 그 마감재를 쓰는 걸 그 스티로폼 써도 된다고. 그것도 불에 다 타는 원래 스티로폼이라고 다 타는 게 아니야. 원래 가연성 스티로폼이 있고 불가연성이 있어요. 불이 잘 안 타는 거 불연재로 만든 게 있어. 근데 그건 비용이 한 2~3배 더 비싸. 훨씬 비싸. 그러다 보니까 그 불에 안 타는 거 쓰는 게 아니라 불에 잘 타는 재로 그냥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수백만 건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건물 같아? 대리석 건물이야. 속에 열어봐. 스티로폼 들어있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뒤질지 몰라. 네, 완전 불났다. 확 올라온 불길이 금방 올라오고 그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사실 그게 우리나라 현재 외부에 있는 건물들의 가장 문제다.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뭘 만들었더냐? 그래서 이거 만든 거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가 다 그런 스티로폼 같은 데 있잖아.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부로 설치하지 말래. 이제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뭐 할 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벽 할 때는 이제 뭐 하도록? 배수선으로서 원칙적으로 허가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함부로 이제 설치 못해. 이런 거 할 때는 배수선으로서 허가받아라. 그래서 함부로 설치하지 말라. 아셨죠?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무슨 얘기? 여기서 세 번째지만 용도변경 얘기.
이때 용도 변경이란 A라는 용도로 쓰다가 무슨 용도? B라는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용도 종류가 먼저 나와요. 몇 페이지에? 311페이지부터 보면 용도 변경 해놓고 첫째 건축물 용도의 종류가 나오죠. 아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9가지. 뭐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매치폐시설, 종교시설 쭉 내려가서 야영장까지 몇 가지? 2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종류야. 자, 그 중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용어 나오죠? 그거부터 정리하자. 우리 많이 쓰는 용어거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근린생활시설. 이때 근자가 무슨 근자일까? 근린생활시설. 근자.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이걸 뭐라죠? 가까울 근자야. 원근법 할 때 원근, 멀리, 근, 가까울 근. 그걸 원근법이라고 그래. 그때 멀리, 가까이 할 때 이거 가까이 근. 근린. 인자는 뭐죠? 인접할 인자야. 근린이란 건 가까이 인접해 있는, 가까울 근자 인접하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이런 말이야. 우리 옆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무슨 시설?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시설. 뭐냐? 생활하는데 가까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실무에서 뭐라 부를까? 근생 이렇게 불러요.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뭐라 부른다? 근생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우리 생활하는데 멀리 있어야 돼?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이게 근린생활시설이야. 멀리 있으면 안 돼. 왜? 불편해. 꼭 있어야 돼. 그 중에 1종, 2종으로 나눠놓고 1종 뭐죠?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진짜 멀리 있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수시로 이용해야 되고 수시로 필요한 거야. 이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없어도 되는 것. 몇 종? 2종 근린생활. 가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1종보다는 그렇게 밀접하진 않아. 조금 밀접하지 않아서 조금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1종만큼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거. 몇 종? 2종 근린생활. 이렇게 나눴어. 이번 31회 때, 33회 때 시험 문제 뭐가 났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걸 고르시오. 단 면적은 1000제곱미터짜리입니다. 1000제곱미터 되는 건축물인데 그 중에 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시험 문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있어요? 어디 나와? 네, 313페이지 맨 위에 나오잖아. 그죠? 예, 그거 33회 때 그 첫 문제 나온 건데 그때 뭐가 났을까?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그런 것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구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있죠?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한다? 1종 근린생활에 속한다. 그럼 의원자 들어가는 거 뭐란다? 다 1종 근생이야. 그럼 의원자 들어가는 거 말고 그거 비슷한 거 뭐 있죠? 병원자. 여러분들이 의원하고 병원하고를 헷갈리면 안 돼요. 법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죠? 야, 병원 가봐. 그런데 실제는 어디가? 의원 가잖아. 그죠? 달라요. 병원은 뭐고?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에 속하고 의원은 1종 근린생활에 속합니다. 의원은 우리 생활하는데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번 33회 때 그게 이제 첫 문제가 났던 건데 어쨌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 쭉 나눠지는데 이 중에 오늘은 뭘 정리할까? 간단하게 단독주택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것이 다음 주 여러분들 숙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숙제는 몇 가지 있어? 간단해. 2가지야. 첫째는 건축행위 몇 가지 있다? 5가지. 건축행위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책에 봐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에 몇 가지 있다? 4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지금은 거기까지만 외우라고 시험 문제 낸 거야. 구분하라는 개념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4가지 있죠. 이게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 달라.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세 번째
연립주택, 마지막 다세대주택. 그 네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 특성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는 나중에 본론 내용 들어가서 강의할 때 그때 구분하도록 하고, 지금은 단독주택에 몇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공동주택 네 가지가 있다. 머리점만 따면 어떻게 하죠? 단독주택 단다다공, 단다다공, 단다다공 이렇게 하면 돼. 공동주택 네 가지, 아연타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타기. 뭐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오늘 숙제 전부니까 더 안 낼게 또 힘들어할까봐 그 정도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래놓고 1중생, 2중생 쭉 중요가 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 나중에 정하고. 근데 좀 전에 왔던 네 가지잖아. 이 네 가지를 우리 실무에서는 퉁쳐가지고 한마디로 뭐라는지 아세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이 네 가지를 퉁쳐서 뭐라 부른다? 빌라. 빌라라고 해요. 근데 웃기는 건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빌라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도 아닌데. 중개업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중개업자가 만들었을까? 네 가지를 구분을 했더니 맨날 헷갈려지도,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뭐 이게 저거 같고 도대체 모르겠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에라씨 모르겠다. 네 가지를 다 묶어서 퉁쳐서 뭐라 보자? 빌라. 그러니까 고객한테 설명할 때부터 빌라 한번 보러 가시죠. 그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도 몰라. 그냥 빌라 보러 가자입니다. 그러면 지들은 빌라라고 말했으니까 다 통한 거야. 말했으니까 됐대요. 사실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안 돼.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야. 그런데 그걸 잘 개념을 몰라. 예를 들면 3층짜리 단독주택이야. 3층짜리야. 층수는 3층이야. 거기도 있어. 주택이야. 그런데 바닥면적이 학교는 500제곱미터야. 3층짜리로서 바닥면적은 500제곱미터야. 세대수는 10세대야. 그랬더니 이게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상당수는 뭐라고 하더냐? 다가구예요 라고 말해. 사실은 다가구 요건을 갖췄어. 그럼 다세대는 아닌가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따져보면 다세대도 돼. 그런 요건이. 그럼 다가구도 되고 다세대도 됐어요. 그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건물 모양새만 갖고 외형 갖고는 구분이 안 되면 뭘 떼봐야 되느냐?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 그럼 등기부를 떼보면 그때 구분돼. 왜?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이 차이가 있어. 그럼 단독주택은 뭘로 나타난다? 그냥 일반 개별 건축물 대장으로 거기에 등기부에 그냥 일반 등기부에 들어가 있어. 반면에 다세대는 뭐로 된다? 집합건축물 대장. 글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등기소도 그리고 집합건축물 관련된 등기부로 들어가지, 이게 그냥 일반 건축물 등기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면 그냥 한 사람이 소유하는 개념.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 구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서류를 떼봐야지 알지,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모양새로 봐서는 몰라. 그런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실무에서는 중개업자들이 뭐라고 한다? 필라? 퉁치고 넘어가요. 근데 그건 사실 잘못됐다는 거, 여기까지.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뭐가 나오죠?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군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시설군, 용도군. 뭐로 나눴죠?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몇 가지? 9가지. 머리점만 따볼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뭐라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여러분들 책에는 몇 페이지? 314페이지. 314페이지 나오죠? 그걸 외워야 됩니다. 숙제? 아니요. 오늘 이거 숙제를 했다 다음 주에 수업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외우라면 아직은 벅차. 근데 나중에 외우셔야 돼. 왜? 기출문제, 시험 문제 보면 거의 3년에 2번 꼴 나는 것 같아. 2년에 한 번 꼴도 아니야. 경년제로 내는 게 아니라 3년에 2번씩 낼 정도로 이건 꼭 시험 문제 지문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내거나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워. 왜?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이 시설군이라는 개념은 좀 전에 우리 몇 가지로 나눴었죠?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나눴잖아. 이 29가지를 다시
29가지로 대분류로 또 쪼갰어. 29가지가 크니까 이걸 다시 또 나눴어. 몇 가지로? 9가지로. 다시 나눈 거야. 그 9가지로 나눈 걸 뭐라 본다? 시설군. 그리고 아까 29가지 있었죠. 그걸 뭐라 본다? 용도군. 그래서 시설군과 용도군 나눴고, 그럼 시설군은 크게 몇 가지? 9가지. 머리좀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고 해. 외우는 방법.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뭐였다? 근주구하였다. 이렇게요.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근주가했다. 그럼 어디까지는 알아듣겠어? 자산 전문가, 뭐 영교라는 사람까지도 뭐 이름 그런 할 것 같은데 마지막 근주구. 그 근주기 하면 안 돼. 근주구를 해오십시오. 왜? 거기 그 밖의 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하고 기타란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 밖,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시설군 하고 있잖아. 그 밖의 시설하고 기타 시설하고 같은 말, 다른 말? 여러분 기타 시설의 말 들어보시죠. 기타. 뭐 증등등 하다 기타 이렇게 나가잖아. 그때 기타하고 그 밖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기타가 옛날에 썼던 용어야. 지금은 그 밖의라는 말로 다 고치고 있어. 그럼 무슨 차이 되냐? 기타는 원래 일본 말입니다. 기타가 무슨 뜻이야? 한자로 쓰면 기타가 이렇게 써요. 기. 왜 안 써지냐? 여기 저거 저 보사로 안 써지나? 기타. 그래서 기타라고 하는 건 우리말, 이건 일본 말이고, 일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나라의 법에다 도용했던 거야. 어차피 일본 놈들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기타는 일본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버려서 말하고 그 밖의 바꿨죠. 그래서 지금 만드는 법은 다 기타를 말은 쓰지 않고 그 밖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만든 거, 우리 민법 같은 거 보면 아직도 무슨 말이 있어? 기타 말이 그냥 들어있어. 옛날에 만든 법은 그냥 기타로 쓰고 새로 만드는 법, 또 개정할 때는 전부 다 그 밖의라는 용어로 바꾸겠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33회 괄호 속에 기타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거기다 기타 무슨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풀을 때 기타 이러한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 출제원들 또 손모가 잘못 또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아니 법을 전공한 자들이 법을 시험 문제를 낸다면서 이제 써먹지도 않는 무슨 용어로 쓰겠다? 기타란 말을 그냥 서슴없이 다 기대로 써서 제가 보고서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산업 여기 인력공단 거기다 전화할 겁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다 기타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 지금 법률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고 이제는 그 밖의 말을 써야 되지. 기타 쓰면 그건 일본말에서 지금 삭제됐고 법에는 쓰지 않는 용어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도 그건 내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그건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올해는 그냥 버젓이 기타 이자로 써놔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타를 말 쓰지 말라. 뭐로 쓴다? 그 밖의 말을 쓰자. 실제 법률도 이렇게 돼 있어. 머리자만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해놓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산업 등의 시설구는 7가지 시설이 있더라. 또 전기통 시설구는 2가지가 있고 문화집회 시설구에는 또 4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분류를 해놨어. 근데 아까 29가지인데 여기는 몇 가지냐? 30가지야. 왜 30가지일까? 여기 봐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죠. 이 중에 뭐가 들어있다냐? 이종은생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있어요.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른 거. 쪽방촌 있죠. 그 쪽방으로 되는 그 고시원이 옛날에는 고시원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인데 이게 위에로 하나를 빼버렸어. 이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만 밑에 두지 않고 2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시설군이라는 게 이 개념만 정리하세요. 시설군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도에 따라 나눈 겁니다. 건물의 위험도가 높으면 상위에다 배치하고 건물의 위험도가 낮으면 밑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이걸 시설군 뭐로 나눈 거다? 위험도. 위험이 높으냐 낮으냐. 이 건물이 위험하냐 아니면 이거 갖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위험도가 높으면 위에다가 낮으면 밑에다가. 그럼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게 뭐로 본다는 얘기야? 자동차 관련 시설. 이것들이 가장 위험이 높은 거라는 거. 가장 위험도가 낮은 건 그 밖의 시설군.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위험도 순차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위험도에 따라 분류했을까? 용도 변경할 때 A라는 용도로 쓰다가 B라는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위에는 시설이야. 원래는 요 종교시설로 쓰던 거였어서 원래는 근데 이번에 뭐로 바꾼다? 공장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종교시설로 쓰다가 공장으로 바꾼다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2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위험도 높은 용도 변경은 네 멋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대. 뭐 바꿔라? 허가받아라. 그게 위험도가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기 판매시설을 쓰다가 교육연구시설로 바꾸겠대. 오늘까지 여기가 판매시설을 썼어. 그랬는데 내일부터는 뭐라고 근데 교육연구시설로 바꾸겠대. 이런 학원을 쓰겠대. 그동안은 여기 소매점, 백화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뭘 쓴다? 여기 학원으로 쓰겠대. 위험도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한 단계 내려갔죠? 그건 허가받고 용도만 게 아니라 그건 신고만 해도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허가상, 내려가는 건 신고상. 일단 그렇게 일단 기억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9가지를 나누고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걸 분석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하려면 여기 어떤 용도로 쓰다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그 업종이 올라가는 거로 업종 변경이지 내려가는 업종 변경을 따져야 돼. 따져가지고 그 고객한테 여기 들어오시려면 이건 허가받으셔야 돼요. 이건 신고사항이에요. 이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시점만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셔도 돼요. 등등 이런 걸 중개업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 여기 이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이 있었죠. 그럼 왜 이종근생 중에 다중생활만 또 따로 빼가지고 하나를 더 따로 만들어서 위에다 올려놨을까? 두 칸 위에다 올려놨을까? 이유. 아까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 그랬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뭐라고 한다?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른 거. 그럼 고시원은 이 밑에 이종근생이 있던 걸 왜 굳이 이종근생인데도 고시원만 두 칸 위에다 올려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뺐을 거 아니야. 이유? 아까 뭐 갖고 따진다 그랬죠 이거? 위험도잖아. 그럼 고시원은 위험해 안 위험해? 몰라요? 고시원이 위험한지 아니지? 신문도 안 봐? 고시원에 불났다면 5명 돌아가신 건 기본이지. 그래서 안 그랬어? 고시원이 뭔지 아직 머릿속에 개념 안 잡히나? 우리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저 앞에 이제 문 있어? 문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잖아. 복도 쫙 있고 여기 방이 쪽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여기에 한 개 층에 쭉 가서 10개가 쫙 있고 하나의 방마다 한 3평 내지 5평. 끼케야? 한 사람 누우면 딱 맞는 크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쭉 있잖아. 그죠? 이게 쪽방촌 개념. 그게 고시원이거든. 그럼 이 고시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요 입구 쪽에 불나봐. 저 뒤쪽은 어떻게 돼? 나갈 데가 없어.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없어. 그냥 이쪽 문 하나야. 거기다가 창문도 있어? 아니야. 창문도 없어.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그냥 갇혀 죽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었어. 한 번 사고 났다면 5명, 6명 그냥 돌아가시는 게 고시원이야.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중생이지만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몇 칸 더 올렸어? 2칸 더 올려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과 똑같이 위험도를 그쪽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2칸 위에 배치됐다. 아셨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뭘 외워야 돼? 이거 30개 이 용도구를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 아직은 그냥 듣기만 해봐.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에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방송 발전은 거룩한 종교 문화를 위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이종근생 다중생활설에 살고 있는 판운수기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1, 2, 즉 단독 공동으로 행하는 교정 업무는 동심을 위함이라 라고 해서 30개를 나중에 외울 거야. 그걸 숙제를 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외우셔야 돼. 네. 아까 말했잖아. 시험 문제 몇 번 난다고? 거의 3년에 2번 정도 낸다. 못 나도 1년 걸러 1년씩은 나오고 있거든. 근데 올해 시험 문제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 어차피 한 문제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아니야. 한 문제가 천당과 지옥을 갈라버려. 그죠? 천당과 지옥이 뭐야? 한 문제처럼 합격이 한 문제로 떨어지냐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날 거라면 뭐 해야 돼? 예, 세상에 두 쪽 나라도 외울 거 외워야지. 그럼 이렇게 외워놓으면 문제 풀을 때 써놓고 찍어보면 돼. 이렇게 하면 올라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러면 답 금방 잡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외우라고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암기하도록 하자. 외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 이유,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그걸 뭘 다 이유가 있이 만들어놓은 거야.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이거 순서? 이게 법조문 순서가 아니야. 지금 안기법 순서대로 그대로 쏘는 거야. 그래서 외우는 방법에서 여기 자동차에다가 이거 하나만 해볼게.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의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이걸 뭐라 부르더냐? 한국형 자살 폭탄 테러라고 합니다. 어느 거야? 한국형 자살 폭탄 테러야. 그럼 자동차에다 뭐 실었대? 우연물. 우연물 실으면 폭탄 실었다는 수 있잖아. 그럼 그건 테러 분자야. 근데 왜 한국형인지 알아? 요것도 실었어. 자원순환 관련시설. 그럼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옛날에 뭐라고 했더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옛날엔 분뇨 및 쓰레기 하니까 듣기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고상한 말로 바꾼다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꿉니다.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폭탄인 우연물도 싣고 뭐도 쓸었어? 분뇨, 똥도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는 멀리 달려가서 공장 안에 있는 창고로 돌진했어. 그래서 공장 안에 창고 있잖아. 근데 빵 달려가서 뭐해서 빵 들이받아 버렸지. 뭐 했을까? 폭탄도 쪄지고 똥도 사방팔방으로 터졌겠지. 이걸 한국형 자살폭탄. 중동형은 똥은 안 싫어. 근데 한국형은 분뇨도 싫어. 이게 자원순환 관련시설도 싫고 가서 그랬더니 빵 터졌을까 이제 뭐 해야 돼?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장례 치료해야 되겠죠. 장례 치르고 어디 가야 돼? 묘지갈 운수이다. 이때 운수라는 건 운명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원래는 운수라는 뜻은 운명이 아니야. 뭐죠? 운수시설. 바로 터미널 같은 거. 버스 터미널 있죠? 이게 운수시설이야. 저 정류장 같은 거? 이게 운수시설인데 여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운수시설. 예, 돌아가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싣고 공장 안에 창고로 돌진하면 빵 터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30개 외우는 거. 근데 애호투 해야 돼. 왜? 워낙 시험 문제 자주 나는데 안 외우면 맨날 시험 볼 때마다 틀리면 그것도 돌아버리잖아. 난다는데.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중에 외우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로는 안 되지만 나중에 암기하는 걸 할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야. 자, 그다 밖에 이제 건축물에 건축부터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건 우리 1월 때부터 하고 지금은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것들만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는 뭐 나간다? 다음 주 이제 주택법. 그것도 주택법도 전체적인 체계 잡고 용어 정의 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해. 용어 정의부터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나중에 내용 볼 때 이야기가 더 빨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힘들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초 강의는 용어 위주로 정리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농지법 있죠? 그래서 농지법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주 수업은 금요일 수업이 아니에요. 며칠 날? 수요일 날. 예. 왜냐면 금요일 날 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장님 시간 좀 제가 뺐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붙고 해야지.